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섬에서 무당 귀신을 만났다. 내가 근무한 레이더 사이트는 부산에서 배 타고 조금 들어가면 사람 얼마 살지 않는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해군으로 복무했던 나는 제대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고립된 섬 특유의 족같은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다. 아침마다 해무가 잔뜩 끼어서 아침 점호를 할 때면 100명도 채 안 되는 부대원들의 얼굴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밥을 하면 다음 날이면 곰팡이가 필 정도로 습했다. 밤이면 산짐승 울음소리에 시달려야 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발이 수천 개 달린 이름 모를 커다란 벌레들이 내무실로 기어들어와 새벽마다 기상해 구충 방역을 하는 호들갑을 떨어야 했다. 레이더 사이트의 뒤편은 절벽이었는데 철조망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앞에서 도라이 같은 병장에게 배틀을 맞을 때면 일병 이병들은 그 새끼가 언제 우리를 밀어 떨어뜨려 죽일지도 모른다는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 특히 전대미문의 정신병자인 통신장 황성사에게 두드려 맞을 때는 배트 열을 고참이 철조망 구멍 앞을 막아서 주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다. 개구멍 뒤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 뒤로는 시커먼 바다가 넘실거린다. 그곳에서 자살을 많이 했다고 해서 바위의 별명이 자살바위였다.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아 고참에게 그곳을 소개받았을 때 난 섬의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격오지였기 때문에 TX는커녕 육군이 환장한다는 황금마차 같은 것도 없었다. 단 음식 구경하기가 힘들어서인지 어째선지 부대원들은 하나같이 신경과민에 걸린 놈들처럼 기행을 일삼는 일이 많았다. 특히 여름이면 하는 이상한 짓이 있었는데 그건 아마 이 부대만의 특이한 전례였을 거다. 그게 뭐냐 하면 밤마다 들어오는 커다란 독충들을 1.5리터 페트병에 하나씩 잡아넣어서 싸움을 시키는 건데 일주일 정도 잡아 모으면 왕사마귀, 진해, 하늘소, 장수풍뎅이 그리고 이름도 모를 벌레들이 수십 마리가 병 안에 갇히게 된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죽이고 뜯어먹는 로열 럼블이 시작되는데 왕매미 이딴 새끼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둔 배를 파먹혀 죽고 사마귀도 족밥이었고 뇌일 진해와 풍뎅이의 전투가 결승전이 되고는 했다. 그렇게 마지막 살아남은 진해를 물에 팔팔 끓여 부대원들이 나누어 마시는 거다. 그래야 이 족같은 섬에서 귀신에 안 홀리고 건강하게 있다가 제대하는 거라는 미신이 이 부대에 있었다. 당연히 별 맛도 느껴지지 않는 진해물이었지만 먹을 때마다 존나 찜찜했다. 이 방법은 예전에 부대에 난리가 났을 때 영험한 무당이 알려준 거라며 이 미친 사이비 종교 같은 의식은 레이더 장 역시 방관하거나 혹은 참관까지 했다. 이 레이더 사이트에 올라오려면 작은 산 하나를 타야 되는데 그 진입로라는 게 시발 무슨 짐승길처럼 포장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족같은 길이었다. 산을 빙둘러 올라와야 되는 그 진입로 대신에 부대원들만 알고 있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가야 한다는 룰이 있었다. 길이 험하기도 험하거니와 올라오는 길 중간쯤 있는 문제의 장소. 사당 때문이었다. 처녀 사당이라는 이름에 애가 부서지기 직전의 사당이었는데 무슨 전설의 고향 세트장 마냥 퍼렇고 멀건 금줄이 쳐져 있고 앞마당에는 커다란 돌들로 흉흉하게 메어져 있는 우물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폐허였다. 물론 사는 사람은 없었다. 처녀 사당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주하사라고 하는 유디티 떨어진 쪼레병내 하사한테 들을 수 있었다. 사연인즉 이 부대가 70년대에 들어왔는데 부대를 건설하던 군인과 인부들이 이 사당에 살던 무당에게 수차례 찝쩍거렸다고 한다. 당연히 무당은 자꾸 그러면 경을 친다며 협박을 했고 여자가 이뻐서 아래가 묵직해진 데다가 빡도 친 새끼들은 대여섯 명이서 돌아가면서 무당을 겁탈했고 일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강간 범들은 여자를 죽여 우물에 놔뜨리고 그 위로 돌을 쌓아 메꾸어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어디에나 있을 괴담이지만 좋기 20-30년은 방치되어 있음직한 사당과 돌로 메꿔진 우물을 보니 괴담이 꽤나 그럴싸하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래서 너는 아직 처녀다라는 이유로 그 사당의 이름은 처녀 사당이 되었고 허물지도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한 채 30년을 이토록 흉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이곳을 지나가거나 혹은 이 귀신이 부대에 왔을 때 진해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귀신에 시어 미치거나 죽는다면서 우리가 저 진해물을 먹는 이유는 이 사당 때문이었다. 나는 귀신을 안 믿기 때문에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했지만 실청각으로 귀신 강의를 듣고 나니 진해물을 마시길 잘했다는 원초적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부대에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친 3개월째 되는 여름날 우리 부대에는 독감이 퍼지는 사건이 생긴다. 에어컨도 없는 우리 부대에 그것도 한여름에 독감이라니. 그것도 죄다 레이다 병 애들이었다. 우리 부대에는 2개의 내무실이 있었는데 내가 속해 있던 1내무실은 행정, 조리, 병기 등 작별의 15명이 생활했고, 2내무실은 10명씩 나누어 삼직제로 레이더를 보는 전탄병들 30명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2내무실은 늘 어두운 여관 커튼이 쳐져 있고 늘 20명 정도의 전탄병이 자고 있었다. 한꺼번에 10명이 넘게 감기라니 이상한 일이었다. 특별관리 지시를 내린 전대장이 관사로 돌아가자 전탐정이라는 대위 한 명과 도박 중독자 조리장 등등이 병사들을 불러 모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로 물었고, 감기가 돌기 시작한 전날 밤 당직을 섰던 한 수병이 존나 엄청을 찍더니 어젯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새벽에 플래시를 하나 들고 안전 순찰을 도는데 불이 꺼진 2내무실에 순찰을 위해 들어갔을 때 2층 수면실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이더란다. 후레쉬를 비추면 곧 잠들 잠이 깰까봐 눈이 어둠에 적응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잠시 후 분명 머리 긴 여자 하나가 들썩거리는 게 보이더란다. 당직병은 그 여자의 몸짓이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여자가 입은 옷이 알록달록한 무당 옷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몸이 굳었다고 했다. 이 여자가 이번에는 옆자리에 수병 위에 가서 앉더니 또 수컹수컹 하더란다. 섹스에 심취했는지 고개를 주걱거리며 손으로 지 가슴도 만져대기도 했단다. 암튼 자기 쪽에는 신경 못 쓰는 것을 확인한 당직병은 몰래 슬그머니 문을 열고 도망쳤다고 한다. 얘기를 들은 간부와 병들은 저마다 시발 천하사당, 무당년 등등 욕을 하며 누구 하나 당직병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걔네들 지네 물 마셨어? 이게 대위가 매우 심각한 얼굴로 한 말이다. 확실히 정상이 아닌 부대였다. 더 놀라운 건 걔네들은 근무 시간이어서 지네 물 의식을 치르지 못한 병들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약을 먹이고 난리를 떨어도 10명의 전탐병들은 시름시름 앓으며 말라갔다. 더 이상 쉬쉬할 수 없게 된 전탐조장은 전대장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정말 웃긴 건 전대장이 의사를 부를 생각은 안 하고 마을의 무당을 부른 거다. 나는 귀신은 못 봤지만 무당이 신기한 짓 하는 건 이때 처음 봤다. 웬 할머니 하나가 전대장 차를 타고 부대에 도착했는데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다. 무당은 들어오자마자 의학 시발년 개같은 년 소리를 막 지르더니 경기를 일으켰다. 그리고 부대원들을 붙잡더니 너네 고독 다려 처먹었지. 이런다. 이게 알고 보니 우리가 지네 다려 먹는 게 연매 고독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주술 중 최상위에 속하는 거라더라. 자세한 건 모르고 그 짓을 계속하는 바람에 그 귀신년이 더 사람한테 해를 입힐 수 있었다고 했다. 그 고독을 권해준 무당은 분명히 귀신 부탁을 받은 거라며, 암튼 무당은 바로 굿을 준비하고 부대 사방의 나무 그리고 자살바위 입구 등에 금주를 쳤다. 뭐 어느 부대도 그런 말들이 있지만 특히 이 부대는 영적으로 개같아서 자살바위가 있는 북쪽으로 저승문이 열려있단다. 누가 뚫었는지도 모르게 늘 구멍이 나 있는 철조망도 그 이유라고 했다. 그 앞에서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울고 난리를 치기도 했다. 전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한판 굿을 벌인 무당은 죽은 천양 무당 이름도 알아맞히고 강간범이 5명이었다는 것과 민간인이 절대 알 리가 없는 이 부대 자살자 이름도 맞추고 하는 놀라움 속에서 살풀이를 마쳤다.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섹스의 맛을 들인 이 귀신이 원함보다 세욕에 미쳐 날뛰는 것이니 비접의 의향기 빨림 외에 큰 화는 없을 것이므로 걱정은 말라시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 앞으로 33일 동안은 절대 부대 내에서 딸을 치지 말라는 경고를 남겼다. 실로 공포스러운 경고였다. 굿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알아누웠던 전탄병들은 다음날 거짓말같이 일어났고 그 후 며칠간은 통신장에 미친 짓만 빼면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앞에 말한 UDT 떨어진 덜 떨어진 주하사가 부두를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서는 당직 위병 등을 보고 안심했는지 거품을 물고 기절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 잠시 후 깨어난 주하사는 무슨 일이냐며 묻는 당직 사관에게 진입로 부근에서 귀신을 봤다며 벌벌 떤다. 진입로 초입에서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커다란 나무 꼭대기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에 놀라 한달음에 산꼭대기 부대까지 달려왔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고양이와 귀적. 고2 때 주말 할머니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었다. 보통 할머니 댁에 가면 토요일 점심쯤에나 일요일 오후에 돌아오는 패턴인데
토요일 저녁쯤에 졸업한 동아리 선배로부터 문자가 왔다. 전에 알려준 민간 요법 좀 가르쳐주라. 나 요즘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라고 왔다. 답장으로 네. 라고 보냈더니 전화가 왔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쩍쩍 갈라지고 눌어붙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느낌이 싸했다. 가더나 살려줘. 무슨 일이에요, 형? 나 밤마다 가위에 눌려 죽을 것 같아. 어떻게 가위에 눌리는데 그 정도예요. 4일째 한숨도 못 잤어, 시발. 그리고 형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다.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와서 기절하듯이 잠들었는데 갑자기 아래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뭐지 하고 쓱 보니까 웬 나체의 여자가 옆으로 요망에 걸터앉고 형을 애무하는데 형은 그걸 몽정인 줄 알고 파워와 섹스를 시도했다. 그런 걸 처음 느껴보았던 형은 몇 번의 섹스를 시도했고 꿈이라 계속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꾸는 김에 뽕을 뽑자는 식으로 덤벼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하고 사정해도 꿈에서 깨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 더불어 네 번째 사정할 땐 머리가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다고 한다. 머리가 아픈데도 자꾸 섹스를 하고 있고 나중엔 왜 깨지 않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가위 눌린 걸 깨는 것처럼 손끝부터 차근차근 힘을 주며 풀었다고 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사정하고 나서야 깨어났는데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아프고 울렁거림을 느끼면서 다시 누웠다고 한다. 반나절을 그렇게 기절하듯이 있다가 일어났고 당시에는 그저 과음으로 인한 숙취인 줄 알고 해장하면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며 해장용 감자탕을 먹으려고 친구를 불렀는데 하룻밤 만에 눈 밑이 새카맣게 되고 얼굴이 노랗게 변해버렸다며 친구가 얼굴을 보자마자 시겁했다고 한다. 그 길로 병원에 데려갔는데 링거만 맞고 나왔다. 병원 가서 링거도 맞았겠다. 친구랑 밥도 먹었겠다. 피곤함을 느끼면서 일찍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또 나체의 여자가 나타나서 애무를 시작하고 이번엔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몸이 움직이며 섹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눕기만 하면 섹스를 하는 며칠을 보내다가 최후의 보루로 나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나는 그 길로 무당 할머니께 가서 말씀드렸다. 할머니께서 독한 연이 시원해 하시더니 문득 나에게 물어보셨다. 그년 얼굴은 기억난다 하디? 아니요, 모른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해라. 형은 연락하자마자 바로 그 길로 찾아왔는데 진짜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얼굴은 퀭하고 눈 밑은 새까맣고 튀어나온 광대에 하얗게 변해버린 입술이 그간의 고통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형이 오자마자 무당 할머니께서는 마루에 이부자리를 펴고 바로 누워서 자라고 하셨다. 형은 인사를 하고 이부자리에 누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멈췄다가 떨다가 멈췄다가를 수십 번 반복하다가 갑자기 고양이 소리를 냈다. 그리고 고양이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할머니 댁에서 키우던 고양이 나비가 나타나서 같이 울기 시작했다. 한 10분가량 지났을까? 어느 순간 나비가 울음을 그치고 형을 쳐다보고 무당 할머니께선 형을 때려서 깨우셨다. 형은 일어나자마자 토하기 시작했다. 왜 그러느냐라고 묻자 얼굴을 봐서라고 대답하더니 울기 시작했다. 대체 뭘 보았길래 그러느냐고 묻자 고양이였다고 했다. 분명 평소와 같이 섹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차근차근 애무하면서 올라오는데 허리께에 있던 머리가 갑자기 퍽 하고 터졌다고 한다. 퍽 터짐과 동시에 얼굴을 들었는데 한쪽 눈이 뭉그러지고 구더기가 고여있는 얼굴의 고양이가 핏물을 흘리면서 야옹거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고양이고 그 와중에도 섹스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형은 도망가고 싶은데 움직이지도 않고 얼굴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고 했다. 그것이 코바로 앞에서 야옹거리면서 입을 천천히 벌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야옹거리는 소리는 나면서 입은 점점 벌어지는데 계속해서 벌어졌다고 했다. 입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벌어졌을 때 또 다른 야옹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깼다고 한다. 일어난 후 무당 할머니께서 삼배 주머니에 뭔가 넣어주시고 그날 밤은 거기서 자고 갔는데 얼마 후에 고맙다고 연락이 왔다. 아직도 신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떨쳐냈는지도 모르는데 나비가 울 때 엄습한 그 섬뜩함은 가끔 소름 끼친다. 그 후로 고양이들을 더 귀하게 보았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괴물. 내가 이맘때 겨울쯤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나 홀로 여행을 훌쩍 떠났어. 그때 대학 입시 치르고 간 거였으니 고3이었겠지.
다들 알다시피 고3 수능 끝내면 학교도 안 가고 잉여로운 생활의 연속이지. 그래서 난 여행을 강원도 쪽으로 떠나려고 마음먹었지.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강원도 어디에 도착했는데 큰 도시가 아니야. 지금도 강원도 가보면 알다시피 도시 좀만 벗어나도 깜깜하잖아. 그때는 더 깜깜했어. 겨울이라서 6시만 지나도 서울에서도 깜깜한데 강원도 산지 6시쯤 되니 한치 앞이 보이질 않더라. 어찌해서 걸어가니 농촌마을이 있어서 이장님에게 부탁해서 혹시 마을 회관에서 자도 되냐고 물었고 이장님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 기특하다면서 말이야. 근데 그것이 이 글을 쓸 계기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 그렇게 6시 반쯤에 난 마을 회관에 잠들었어. 시골 마을이라 다들 해지니까 조용하더라. 나도 되게 빨리 잠들어서 새벽에 좀 깼어. 너무 빨리 자버리니까 잠이 안 오더라. 핸드폰 보니까 새벽 5시였어. 어차피 난 빨리 여행을 가야 하는 입장이니 씻으려고 무거운 몸 이끌고 일어나려 하니 마을 회관 문 앞에 이상한 부스스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바로 핸드폰 액정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빛 새어나가지 않게 숨죽이고 있었지. 마을 회관 큰 창문 앞에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림자 실루엣이 보이더라.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근데 몇 번 그러더니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불안해서 30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조용해져서 살금살금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에 불 켜고 문 닫았어. 그리고 잠가버렸지. 샤워는 할 염치가 없었던 터라 간단하게 씻었어. 양치질하면서 혀덮는데 구역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구역질을 하려는데 마을 회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내 생각은 둘 중 하나였어. 아까 왔다 갔다 하는 놈이 들어왔거나 아님 이장님이 들어왔거나라고 생각했지. 아니면 아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이장님일 수도 있지. 혹은 걱정돼서 왔다거나. 어찌됐든 나 혼자 있는 회관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니 소름이 안 끼칠 수가 없더라. 난 그대로 얼었고 다시 조용해져서 컵에 물 받아 놓은 걸로 입만 대충 조용하게 헹구고 나가려 했어. 조용했지만 밖에 누군가가 있다는 불안감에 몇 분간 고민했어. 그래서 난 칫솔을 뒤로 돌려서 칫솔 솔 부분 말고 막대기 부분으로 돌린 다음에 혹시나 누군가 나오면 그걸로 눈을 찌른다는 과감하고 무모한 생각을 한 채 문을 열었지. 어디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났어. 정말 내 생에 그렇게 지독하고 더러운 냄새는 맡아본 적이 없었어. 거기다가 아무도 없으니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회관 불을 후다닥 켰지. 그러니 좀 나아지더라. 그래도 겨울인지라 그 지랄을 떨어도 6시 조금 넘었는데 어두컴컴. 그렇게 긴장한 채로 6시 반쯤 지나니 이장님이 오셔서 잘 잤냐고 안부를 묻더라.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또 그랬다고 혼자 중얼거리시더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다시 되물었더니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더라. 마을에 정신이 좀 이상한 70세 할아버지가 있는데 한국전쟁 후유증으로 사람이 오면 되게 긴장을 하고 경계태세를 하신다고 하더군. 그게 심하면 본인이 너보다 세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동물을 죽여서 보여준다거나 그런 미친 짓을 한대. 그래서 내가 여기 문은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여는 거예요? 라면서 물어봤더니 화들짝 놀라시더라. 여기 문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랑 본인 부인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 거지 하며 소름이 쫙 돋았어.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혹시 밖에 뭐 동물 사체 같은 거 없었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아직 무서워서 나가보지도 못했다고 했어. 할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회관 밖으로 나가셔서 살펴보시더군. 혼자서 왜 아무것도 없지 왜 없지 이러시더군.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면 한국전쟁 때 젊은 북한군들이 생각나서 그런지 동물을 죽여서 자신이 더 세다는 걸 보여주려 한대. 그게 2번 정도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동물이 있을 줄 알고 긴장을 했는데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다행이네요 하면서 안도를 하며 이제 짐을 챙기려 하고 있었어. 근데 또 갑자기 그 냄새가 올라오는 거야. 그 더럽고 불쾌한 냄새. 그때 할아버지도 맡으셨는지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냐며 나에게 물었지.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그 할아버지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여기 들어온 이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지. 그래서 할아버지와 내가 어디서 나는지 찾으려 했지. 너무 더러운 냄새였거든. 근데 그때 갑자기 경찰차 조용하던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며 세대가 오더라. 뭐지? 뭔 사건 일어났나 싶어 찾다 말고 경찰이 어디로 향하나 해서 봤더니 어느 조그마한 집으로 향하더라.
이장님도 그걸 보시고 뭔 일이 났나 싶어 다시 옷 챙겨 입으시고는 나가시더라. 나도 따라 나갔지. 이런 더러운 냄새에 지배받고 싶진 않았거든. 그 집을 가니 웬걸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 피에 범벅이 된 채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계시더라. 어라, 근데 얼핏 보이는 방 안에 범벅된 핏물. 약간 열린 방문 안에 손피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 이장님은 어린 나에게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지 날 다시 회관으로 끌고 가며 이야기하시더라. 미안하다, 어른들이. 아니에요. 아마 저 사람일 거다. 오늘 회관 온 사람이. 소름이 일순간 쫙 돋았어. 회관에 도착해서 이장님이 날 걱정해서인지 좀 앉아있으라 하시더라. 나는 다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알겠다며 나는 그 더러운 냄새에 압도당한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었지.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 이 냄새. 난 다시 근원지를 찾고 싶어 냄새에 짓눌린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마루 싱크대를 뒤졌어. 어디에도 없어. 어디지? 디비가 뒤를 봤어. 웬 여행용 가방이 있었어. 아마 여기서 나는 냄새 같아. 들어 올리려 했더니 생각보다 몇 배는 더 육중해서 힘겹게 들어 올려서 코를 막은 채 한 손으론 가방 지퍼를 여는데 웬 동물살이 지퍼 틈 사이로 보였어. 그때 갑자기 경찰이랑 이장님이랑 마을 사람들이 회관으로 튀어오는 게 보였어. 그리고 난 마치 썩은 생선이 있는 검은 비닐을 들춰내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지퍼를 더 내렸고 생기 없는 사람 머리가 대구르르 구르면서 바닥을 붉게 물들었어. 난 그 이후에 실신했어. 응급실에서나 그 머리가 누구 것인지 들을 수 있었어. 내가 정말 쎄 보였나 봐. 그에겐 그가 날 압도하기 위해 죽인 건 그의 부인이었어. 그의 안부를 물어보니 결국 자살했다더군. 내가 조용하던 마을에 피바람을 불고 온 것 같아서 집으로 바로 돌아갔고 몇 번 자해도 했어. 정신과 상담도 여러 해 걸쳐서 했고 3년 전쯤에 정신과 치료 마쳤어. 그러나 나는 그를 욕할 수 없었어. 자신의 부인을 죽일 만큼 아팠던 전쟁의 아픔을 그 누가 욕할 수 있겠어. 그는 사회가 만들어낸 희생자일 뿐이야.